2005년 2월 21일 바르샤바에서는 폴란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예술가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피해자는 폴란드의 유명 화가 백신스키이며 17군데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날짜는 화가의 76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3일 전이었죠. 사건 발생 이틀 후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요. 살인범은 19세의 로베르트 쿠피에츠였으며 그는 화가를 위해 장을 보거나 집을 관리하는 일을 돕던 부부의 아들이었죠. 백신스키는 때때로 그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10대 소년 로베르트 쿠피에츠는 화가에게 소액의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화가는 이를 거부했고 거절당한 로베르트는 그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거였죠. 로베르트의 사촌동생 우카시 쿠피에츠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두 사람은 범행 현장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시신을 발코니로 끌고 간 후 CD와 2대의 카메라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결국 로베르트 쿠피에츠는 25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를 도운 사촌은 심리적 도움을 준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생전에 했던 말은 마치 그의 마지막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 있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내게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보단 죽는 것이다. 이것은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백신스키는 내향적인 예술가였는데요. 종종 자신의 개인 전시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선호했죠. 그는 주로 돈이나 주목을 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며 타인이 주는 관심은 그에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죠. 백신스키가 청소년기였을 당시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잔혹하게 탄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집단 학살 정책으로 인해 수천 명의 학자와 예술가가 목숨을 잃었죠. 점령자들은 폴란드의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을 약탈하거나 파괴했습니다. 나치와 소련의 가혹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형성된 조직과 개인은 폴란드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중 많은 부분을 구했는데요. 가톨릭 교회도 일부 예술인과 그들의 작품이 살아남도록 도왔죠. 독일인들이 폴란드 학교를 검열하고 폐쇄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비밀 교육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비밀 교사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수업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활동을 가장하거나 장소는 가정집처럼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스키 또한 사노크에서 상업고등학교와 비밀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문, 철조망, 처형은 모두 그 시기의 일부였죠. 예술가는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크라쿠프 공대에서 건축 공부를 마친 후 사노크로 돌아와 1959년부터 70년대 초까지 그의 증조부가 설립한 오토산 버스 공장의 디자이너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형 버스와 미니버스의 여러 프로토타입을 설계했는데요. 그의 디자인에서는 넓은 유리 면적을 통한 탁 트인 시야와 개방적인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후면의 날개 형태는 당시 폴란드 도로를 달리던 그 어떤 버스와도 닮지 않은 파격적인 모습이었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합니다. 오늘날 거의 아무도 백신스키의 작품을 흑백 사진과 연관짓진 않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사진과 조각 작업을 병행했는데요. 젊은 시절 그는 국제대회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며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백신스키는 50년대의 가장 혁신적인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의 사진 작업은 아버지에게서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진 작업에서는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기보다는 분위기와 감정을 담는 데 집중한 것 같죠. 사진 작업이 발전하면서 예술가는 이 매체의 현실을 기록하거나 기존 세계를 문서화하는 기능에서 확실히 멀어집니다. 인물의 정보나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하는 대신 일부만 보여지거나 의도적으로 어색한 위치에 놓입니다. 피사체가 잘리거나 왜곡된 상태로 존재하죠. 이 과정에서 사진은 점점 더 불안하고 낯선 이미지를 띠게 되죠. 그리고 이 불안은 훗날 그의 회화에서 중심이 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이어집니다. 비평가들은 백신스키가 그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진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며 그를 주로 아방가르드적인 예술가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1960년대 초 사진 편집을 하면서 점차 창작의 한계를 느꼈다 합니다. 곧이어 조각 작업에 몰두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죠. 특히 금속을 재료로 다루었으며 추상적인 조각 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백신스키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주로 유화나 파스텔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였던 폴란드에서는 추상 미술이 결여되어 있었고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미화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이러한 회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백신스키는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표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그 어떤 예술가도 그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진 못했죠. 그림은 처음에는 반추상적이었다가 에로티시즘, 사디즘, 마조이즘으로 가득 찬 구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어린 소년이 묶여있죠. 그 앞에는 반쯤 벗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뾰족한 막대로 소년을 때리려 하는데요. 심하게 야윈 인물들과 왜곡된 신체는 그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인 사물이나 전쟁 같은 주제들도 반복되죠. 그림들은 상징과 비밀스러운 암시로 가득 차 있고 음침하고 공포스러운데요. 작품의 환시적인 표현에서 비평가들은 충격적인 전쟁 경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화가 자신은 이러한 해석을 분명하게 부인했습니다. 1960년에 국제미술비평가협회는 폴란드의 도시 크라쿠프에서 총회를 열었고 그 기간 동안 진행된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에 백신스키 또한 참여했는데요. 특히 그의 추상 부조 작품들이 큰 환호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관장은 예술가에게 장학금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산호크에 남는 것을 선택했죠. 예술가는 추상 작품에서 벗어나 현대 미술의 지배적인 트렌드와 비평가들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자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신스키가 회화 작업에 전념하면서 열렬한 지지자와 숭배자뿐만 아니라 격렬한 비판과 반대자도 얻었는데요. 당시 새로운 스타일이나 전위적인 미술 방향을 추구하는 비평가들은 백신스키를 변절자로 여기며 그를 외면했지만 관객들은 매우 감탄했죠.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환기는 깊은 공상을 통하여 나오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회화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관객은 이러한 환영 같은 이미지에 끌리게 되며 추악함과 아름다움, 비극과 해학, 해부학과 공상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이중성은 예술가가 몽상적이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뛰어난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유의 섬세한 채색은 그의 작품들이 거의 그래픽 디자인처럼 보이게 하죠. 1977년 백신스키가 바르샤바로 이사한 후 그의 명성은 관객들 사이에서 계속 높아지는 동시에 그의 미술계 동료들의 비판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하지만 비평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에 상관없이 작품의 상업적 성공은 그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켰고 오직 작품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백신스키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1984년 피오트르 드모호프스키와의 계약이었는데요. 그의 작품 팬이었던 드모호프스키는 파리에 사는 수집가로 예술가와는 친구였죠. 드모호프스키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일본에서 전시회를 조직했는데요. 게다가 1989년에서 1996년 사이에 파리에는 그가 설립한 백신스키 전용 갤러리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일본 오사카의 동유럽 국가 미술을 다루는 사립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었는데요. 그 미술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보였던 약 70점의 백신스키 그림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백신스키가 성공한 두 번째 요인은 그가 당시 현대 미술 산업에서 말하자면 평론가들 입맛에 맞는 미술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르샤바 현대미술센터의 책임자인 보이체흐 크루코프스키는 백신스키의 작품이 매우 개인적인 특정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는데요. 그는 백신스키의 작업이 주로 요즘 현대미술 비평가들의 관심 밖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죠. 폴란드 미술평론가인 안제이 오센카는 백신스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드문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백신스키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상징인 해고를 포함하며 망가진 신체와 붕괴 그리고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이 편재해 있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의 제목조차 붙이지 않았고 이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과 상징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나 예술가는 완강히 거부했죠. 그의 의견에 따르면 그림의 제목을 붙이는 것은 관람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관찰자도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사람들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 알려고 하는 대신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길 원했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할 게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쓰거나 말했을 것입니다.
백신스키의 디스토피아와 초현실주의가 융합된 회화의 영감은 음악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주로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때로는 록 음악도 들었습니다. 결과물은 그로테스크한 공포와 죽음 또는 부패의 장면이 있는 악몽 같은 분위기를 담고 있죠. 백신스키는 이 회화를 제작하던 시기를 환상의 시기라고 불렀고 1980년대 중반까지 환상의 시기는 지속되었는데요. 공허하고 지옥을 연상시키는 풍경과 인물을 매우 자세히 그린 이유는 마치 꿈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에게 끌리는 것을 그렸습니다. 90년대의 백신스키는 점점 더 판타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스스로 이 시기를 바로크 시기라고 불렀죠. 예술가는 이후 형식에 더 중점을 두고 작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구상적인 이미지를 고수하며 그린다 해도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특정한 질서와 틀 안에 색을 채우는 것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작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회화의 형식에 집중한 시기를 고딕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예술가는 회화와 드로잉을 여전히 병행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비전을 시각화할 새로운 수단을 찾으려 했는데요. 그렇게 컴퓨터와 사진 복사기를 실험한 작품이 제작되었죠. 나치와 소련의 점령 아래 어두운 역사를 경험한 예술가는 잔혹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몇 해 전 극복하기 힘든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1998년 그의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들 토마시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음악 저널리스트였던 토마시 백신스키는 폴란드의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라디오 진행자였으며 다양한 영화에서 영어를 폴란드어로 번역하는 일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합니다.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백신스키의 예술은 영화 파니미로 감독이자 오스카상 수상자인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을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은 종종 영화 에이리언의 섬뜩한 생물을 그렸던 스위스 화가 H.R. 기거의 작품과 함께 언급되죠.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은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백신스키는 중세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육체의 취약함에 대한 경고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즐거움은 결국 사라질 운명이며 그의 그림은 부패의 과정과 동시에 삶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안에는 피와 녹으로 얼룩진 비밀스러운 시가 담겨 있습니다. 거장의 유언에 따라 예술가가 남긴 모든 작품을 사노크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예술가가 생전에 이미 300여 점의 작품을 넘겨주었던 곳으로 그의 가족 모습이 담긴 영상과 편지가 소장되어 있으며 백신스키 작품의 가장 거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즈지스와프 백신스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소개될 더 재미있는 미술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